안녕하세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데이드림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인데요. 제 15회 입문 주간을 맞이해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대가인 브람스의 인생과 음악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브람스의 음악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송하영님의 연주로 브람스의 불꽃 같은 삶의 여정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주시죠.
브람스의 작품 번호 118의 두 번째 곡 인터메조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요, 6개의 모음곡이 하나로 묶어진 피아노 소품인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곡 인터메조는 맨 마지막 아래의 베이스의 멜로디 흐름과 맨 위에 소프라노, 즉 주 멜로디의 선율이 아름답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작품으로 즐겨 연주하는 곡입니다. 모쪼록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감상하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연주해 드릴 곡은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제3번의 2악장입니다. 이 곡은 브람스가 특별히 시테르나우의 시를 악보의 머리 위에 적어가지고요. 브람스가 나타나고자 했던 사랑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달빛 아래에만 나타날 수 있는 몰래 하는 사랑에 신의 축복이 부디 임하기를 바란다는 브람스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 연주자의 미션인데요. 부디 그렇게 잘 표현돼서 연주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송화영 선생님을 모시고 네, 브람스의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미에 어떻게 뭐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온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그 공간도 멋있고, 네, 피아노 그러게요. 너무 네. 멋있어서 오늘 연주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브람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네, 그 브람스의 음악을 들어보면 약간 그 양면성을 접하게 되는데, 그 브람스가 그 희망과 그 암울의 주제를 어떤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대적인 배경을 들고 싶고요. 브람스는 낭만의 시대를 살았어요. 로맨티시즘.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전의 철학과 형식을 굉장히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아, 고전의 형식. 네, 그러니까 낭만 시대 바로 이전이 고전주의 시대인데 그 이전의 형식이 절대 음악으로 했던 그 음악의 그 아름다움을 굉장히 추구했고 그 안에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낭만의 시대에는 음악의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시대인데 그렇죠. 브람스는 반대로 음악의 철학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과 본인의 성품이 약간 언밸런스해서 그래서 희망과 우울 혹은 낭만과 철학 자유로움과 형식 사이를 넘나드는 그런 작곡가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브람스의 음악 중에 네, 희망과 우울 중에 어떤 걸 많이 좀 이렇게 취하시는 편이세요? 연주하실 때. 그게 이제 연주자들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저의 상황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형편이 조금 희망적이면 희망을 조금 담고 예, 그때 제 상황이 조금 우울하고 그러면 이제 우울을 담고요. 이제 나이 먹을수록 뭐 이렇게 거추장한 감정을 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감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좀 이렇게 뭔가 많은 얘기를 담고 싶었는데 그러는 욕심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치는 브람스는 그래서 아마 좀 절제, 담백함 그런 거. 예. 그 브람스 하면 네. 또 이 클라라라는 사람을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음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클라라가 이 브람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악가가 아무리 이제 창작 활동은 예술 활동이라고 해도 그 예술 활동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하건대 아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클라라는 브람스가 아주 청년이었을 때부터 20세 때부터 브람스의 영혼을 지배했던 뮤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브람스의 현악 육중주 6번의 2악장 같은 경우에는 브람스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붙어가지고 클라라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을 너무 가감없이 담았던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작곡가들의 사랑 노래와는 다르게 정말 비장함이 흐르거든요. 그만큼 그들의 이루지 못할 그냥 말하자면 불륜인 거죠. 네, 그런 사랑이 정말 가슴 정신적인. 모를 일이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남녀간의 사랑이 알 수 정신적일 없는. 수 100% 그렇다. 그 저의 개인적 사견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랬다는 사람도 있고 저랬다는 사람도 있어서 주로 이제 편지를 많이 오갔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많은 도움을 줬죠. 많이 이렇게 남편의 장례식이라든지 뭐 자녀들의 결혼 대소사 같은 거에 이제 많은 뭐 지대한 물심양면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그리고 이제 클라라가 죽었을 때도 그 뒤처리를 브람스가 가서 다 해주고 본인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따라 죽었을 만큼 그랬군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 헌정한 곡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헌정한 곡들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받고. 네. 혹시 그러면 브람스가 클라라한테 악보를 보여주기도 했을까요? 글쎄요, 그거 제가 문헌을 조금 더 찾아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바흐, 베토벤 네. 또 이렇게 브람스를 보통 3비라고 부르는데 네. 이 브람스 음악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삼비라고 하는 건 이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같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네. 이런 것처럼 막 3대 소나타 막 순댓국도 아닌데 네. 원조 따지고 이러는 게 이제 네.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용 뭐
3B는 하면 1번 누구, 2번 누구 해서 이렇게 찍기 문제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바흐, 베토벤, 브람스는 시대가 완전 다른 완전 다르죠, 사람들이기 시대가. 때문에 서로 그게 한 세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브람스만 딱 떼놓고 작곡자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낭만의 시대를 살았습니다만 고전의 그 기틀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던 네.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클라라를 사랑했던 거 보면 굉장한 로맨티스트잖아요. 로맨티스트죠. 네. 근데 되게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14세 연하죠. 14세 연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봐서도 보기 되게 양면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람스의 작품에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브람스 작품의 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대위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제 그 브람스의 작곡법이란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건 없고요.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뭐라고 이걸 설명을 드려야 일반 분들이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의 우리가 낯익은 작곡은 멜로디가 있고요. 네, 멜로디. 이때 반주를 해요. 네. 근데 대위법이라는 거는 모든 선율이 다 멜로디인 거예요. 화성 음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폴리는 이제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뜻이죠. 네. 멜로디가 많은 음악이 대위법인 거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은 이제 바로크의 거장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그런 작곡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은 후가가 네. 대표적인 작품의 이름이죠. 네. 브람스는 후가라는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대위법이 브람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럼 같아요. 바흐의 영향을 좀 받긴 했나요? 모든 음악가가 바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그래서 아버지인 아버지라고 거죠. 하나요? 네. 네, 맞네요. 네. 그 브람스는 이제 그 클라라와 슈만 외에 또 다른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게 있을까요? 브람스가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이 싸우지 않았나요, 바그너랑? 그게 좀 잘못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둘이서는 저도 잘못 알고 있는 네, 부분인데. 둘이서는 전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는 성악, 오페라곡을 주로 작곡했고요. 네. 브람스는 오페라곡을 단 한 곡도 남기지 못했어요. 브람스는 기악곡을 위주로 네. 작곡을 했던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장르가 다른데 나훈아랑 남진이 싸우지 나훈아랑 이문세가 싸우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면 나훈아랑 남진은 어쩌면 둘은 되게 친할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네, 그리고 팬들이 우리 오빠가 더 잘해, 우리 오빠가 더 나 이렇게 싸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브람스와 바그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영감을 많이 주고받았던 동료인데요. 네. 두 사람의 팬덤이 이제 우리 작곡가의 뭐 작품이 혹은 가치가 네. 더 좋다라고 이렇게 좀 다퉜을 뿐 서로는 굉장히 많은 음악적 영감을 주고받았던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그너와 팬과 브람스의 팬은 좀 다른.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바그너는 굉장히 정치적인 음악가예요. 정치에 직접 참여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능동적인 네. 정치적인 음악가고 브람스는 아시다시피 사랑에 죽고 살고 보수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랬던 로맨티스트였기 때문에 네. 둘의 행보는 이제 겹쳐질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근데 브람스가 많은 곡을 남기긴 했지만 이 베토벤의 버금가는 그런 교향곡을 많이 남겼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브람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만큼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만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이를테면 뭐 모차르트의 마적, 네. 오페라 마적은 독일어로 징슈필 운동.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오페라가 이태리어로 작곡되어 있었는데 네. 모차르트는 예술의 보편 타당함을 지향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짓는 예술 작품은 민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징슈필 운동, 각기 민족의 언어로 오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운동을 한 거죠. 모차르트도. 네. 베토벤은 인간의 목소리를 최초로 악기 편성에 넣은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사랑받는 합창교향곡 네. 9번 교향곡, 뭐 인류의 지금까지도 송년 음악회 하면 합창교향곡은 반드시 어느 나라에서든 합창곡은 다 네, 있죠. 네. 그 송년 음악회에서는 네. 연주할 정도로 모든 인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프랑스는 아쉽게도 그럴 만한 작품이 없이 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곡을
굳이 꼽자면 헝가리 무곡 5번 따라. 헝가리 무곡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곡이죠. 그러게 네. 이제 장르가 너무 약하죠. 음. 그게 그 사람의 대표곡이냐 하면은 그러면 너무 브람스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혹은 음악사에 확고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작품을 남기지는 못한. 네. 그러나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그럼 미완성곡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브람스는 미완성곡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송호영 선생님께서 좀 자주 연주하고 또 좋아하는 브람스의 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브람스의 피아노 소나타가 피아노 콘체르토가 2개가 콘체르토. 있는데요. 네. 피아노 콘체르토 2개 그거는 뭐 어느 하나 뭐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이 2개 다 아주 불후의 명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철학적이고 너무너무 위대한 곡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연주하는 곡은 지금 방금 연주했던 인터메조 118의 전곡들. 인터메조. 네. 네. 그리고 뭐 피아노 소나타 3개. 네. 그중에 저는 3번이 가장 대중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 방대한 곡이죠. 네. 한 곡을 다 연주하는 데만 한 50분이 걸릴 정도로 네. 방대한 곡인데 그 곡도 자주 연주하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브람스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브람스와 클라라 얘기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가족 브람스의 가족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버지도 계실 거고, 네, 어머니도 계실 거고. 네, 그냥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였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연주가들이나 작곡가들이 그 당시에. 그쵸.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이게 좀 재능이 밑받침이 되지 않고는 해낼 수 없죠. 내가 음악가가 돼야지 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재능이 밑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것도 또 어떻게 불가피하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궁정음악가였고 베토벤의 아버지도 궁정음악가였고 그렇듯이 브람스도 음악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네. 많이 가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토벤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후기 고전을 살아서 낭만의 포문을 열었던 작곡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베토벤을 또 많이 존경했고 그 사람의 작품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클라라와의 불륜 그런 뭐랄까요 아름다운 사랑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가정적으로 이렇게 주목할 만하게 역사에 남겨진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슈만과 브람스는 어떤 관계예요? 사제지간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슈만이 슈만이 선생님. 선생님이고 40대 중반 정도에 죽었어요. 근데 일찍 이제, 죽었네요. 네, 비교적 일찍 죽었는데 슈만은 법대를 다녔습니다. 법대생이었어요. 네, 법대를 다녀서 왜 법대생이었냐면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우리나라도 왜 40패세 갖고 가문을 일으켜라. 네.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라이프지 법대를 다녔어요. 엄마의 바람은 네가 우리 가문의 가장이 되어줘라. 네. 법대를 나와서 법률가가 되어라였습니다만 뭐 피할 수 없는 그 팔자죠. 광대 팔자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요. 뒤늦게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작곡가가 되고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많이 뒤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욕심은 있고 그래서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무리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막 이 손을 묶어놓고 손에 모래주머니도 달고 테크닉적인 걸 해결하려고요. 네. 굉장히 그릇된 연습 방법으로 무리하게 연습을 해서 결국 연주를 할 수 없도록 손을 잃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네요. 지금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그때부터 인터넷도 없고 그랬으니까 할 것도 없고 연습에 더 매진했겠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손을 잃었을 때 클라라 슈만은 당대를 주름잡던 여류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작곡가에게 필연적으로 연주자는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죠. 네. 내 곡을 연주해줄 누군가. 네. 그때 클라라가 뭐 당신의 손가락이 되어드릴게요 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둘이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재능 있고 아름답고 유명한 여인을 귀족 출신의 나이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같은 네.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 그냥 물론 이제 여자의 신분은 평민이겠죠. 네네네. 그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유행이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클라라의 아버지도 당연히 내 딸이 이렇게 유명하고 잘난 피아니스트인데 네. 당연히 그런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겠죠. 네. 근데 난데없이 가난한 무명의 슈만이 뛰어들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네. 장인어른이 매우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둘은 예전에는 이제 여성 쪽 집안의 허가가 없이는 결혼을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법적 투쟁도 불사하고 누가요? 슈만이 네, 어. 그 반대를 뚫고 결혼을 하고자 장인과 법적 싸움을 다투다가 그 정도로.
네. 엄청 사랑한 거죠. 그리고 둘은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을 만큼 사랑했습니다만 슈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약했어요. 아,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해가지고 살아생전에 많은 자살 시도를 했을 만큼 약간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조현병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병약했어요. 네. 아이가 6이고 그때 당시 슈만이 사망했을 당시에 뱃속에 이미 7째가 들어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렇게 이제 아이가 많고 그런 이제 가정에 짊어져야 될 게 많은 가정에 가장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네. 클라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네. 때 이제 힘든 클라라에게 약간 연민의 정 같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브람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고요. 슈만의 사후에 클라라는 슈만의 미망인이라는 타이틀이 요즘 이제 미망이라는 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만 당연히 네. 근데 그 시절에 비추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봤을 하자면 때. 네.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슈만의 미망이라는 타이틀은 슈만 클라라가 피아니스트 생활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슈만은 청년 브람스의 무차별적인 애정 공세는 그것대로 받아들이고 네. 슈만의 미망인이라는 타이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피아니스트로 살아가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영악한 여인이었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클라라가 연주가이도 했나요? 클라라는 연주가입니다. 피아니스트. 네, 피아니스트입니다. 아. 물론 남긴 곡들도 작곡해서 남긴 곡들도 있습니다만 후대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요. 네. 클라라는 슈만의 곡을 정통성 있게 연주했던 네. 피아니스트였어요. 아, 피아니스트였네요. 내용 또 새로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브람스 음악이 이 현대에 와서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브람스만 유독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브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사에 뭐 이렇게 큰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띠는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의 작품이 아직까지 사랑받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슬픔을 슬픔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작곡가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쵸? 근데 브람스만큼은 그 슬픔을 굉장히 절제하고 가다듬고 참고 또 참고 요즘 보면 참는 분들 주변에 잘 없어요. 아. 다들 그냥 욱하시기 좋아하시고 그런데 네. 그런 브람스의 음악을 음미하고 감상하고 그러면서 예술의 장르 중에 유일하게 창작이 없는 장르가 클래식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다른 거 문학, 미술 그, 이런 거는 다 내가 새로 다 만들어야만 창조해서 나오는 작품의 부분인데. 의의가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다시 한번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사람의 타인의 진심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한음도 누른다는 게 사실 그게 위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고 이 멜로디는 왜 이렇게 흐를까? 왜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작곡했을까를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다 보면 네. 그 사람이 비로소 이해가 가고 그 사람이 이해가 갔을 때 비로소 내 성품도 약간 선하게 바뀌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람스의 그 절제가 가득한 그런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감상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었구나 네. 하는 그런 우리 현대인에게도 좋은 힐링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마음에서 네. 브람스의 작품을 저는 좀 많이 권해드려요. 네. 그 실제로 악보에 보면 그 브람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또 느낌을 전달하게끔 하는 다 그 악상 기호나 느낌들이 악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람스는 이제 브람스 소나타 제가 연주했던 이 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화성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주로 썼기 때문에 브람스의 작품인지 모르고 이렇게 들어도 네. 이거 브람스 같다라고 충분히 상상이 가능할 만큼 네.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용어에서도 따뜻하게 네. 부드럽게 이런 용어들을 즐겨서 사용했을 만큼 그리고 또 이제 비장함이 많이 흘러요. 브람스의 네. 음악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브람스의 특징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문 주관으로 이렇게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피아노를 치고자 하는 사람, 또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방법 팁 하나만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죠. 네. 연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만 네. 그게 만약에 이제 전공자가 아닌 취미로서 한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치는 소리를 내가 내는 소리는 어떤 것인가도 듣고요. 남이 내는 소리는 어떤지도 듣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소리에 맞춰서 나의 의견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쯤 다루는 거는 굉장히 좋은 너무 취미가 좋은 취미죠. 아닐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송호영님의 연주와 브람스의 음악적 삶과 인생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좀 필요한 것 중에 뭐 돈, 명예,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10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